2005년 8월 10일 파키스탄 난가파르바 루팔벽 19,000피트 지점에서 토마스 후마르는 파키스탄 육군 구조 헬리콥터가 자신의 위치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산악인 토마스 후마르는 6일째 굶고 있습니다. 그의 무정의는 거의 방전됐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확실한 죽음에서 구조되어 국민 영웅이 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축하로 들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오늘을 버티는 것이 그에게 최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등반화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는 아직 모를 뿐이죠. 익스트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왜 구조에서 살아남는 것이 누군가에게 최악의 일일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8년 전 토마스 후마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산에서의 죽음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1997년 10월 31일 후마르는 네팔에 있는 누푸체의 서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8,00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과 암석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절친 야니스 예글리치와 함께였고 두 사람 모두 슬로베니아 등반계의 신성이었습니다. 특히 야네즈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등반가로 유명했습니다. 5날 동안 그들은 위험한 벽을 오르며 사투를 벌였고 날씨도 매우 혹독했습니다. 폭풍으로 그들은 나흘 내내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스토브에 누수가 생겨서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들의 비박 텐트가 내리는 눈에 너무 눌려서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로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안전 연결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떨어지면 다른 한 명이 그를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대담했고 빠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셋째 날 밤 제글리치는 후마르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르면 평생 행복할 거야. 하지만 오르지 못하면 슬로베니아의 절반은 행복해질 거야. 그는 슬로베니아 등반계의 정치와 기존 세력이 그들의 공격적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농담했습니다. 그 농담엔 진실이 있었고 많은 드르카의 사설이고 많은 이들은 그 일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 그들은 마지막으로 정상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로프 없이 등반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안전 연결 장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야네즈는 약 15분 먼저 도착했고 오후 1시 15분이었습니다. 야네즈가 정상 도달을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15분 후 후마르가 정상에 도착했지만 야네즈는 거기 없었습니다. 후마르는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갑자기 끝나고 야네즈가 떨어뜨린 무정이가 눈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능선 위의 바람은 정말 맹렬했습니다. 그리고 예글리치가 정상에 도착한 후 후마르가 오기 전 15분 동안 돌풍이 야네즈를 산 아래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남쪽 사면 아래로 수천 피트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마르는 해발 25,400피트, 8,000피트 절벽 정상에 혼자 남게 되었고 동료는 죽었으며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산해야 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참혹했습니다. 하산 중 후마르의 헤드램프가 꺼졌습니다. 그는 스노우 고글을 잃고 탈진과 탈수로 환각까지 겪었습니다. 게다가 눈 사태가 후마르를 산비탈에서 휩쓸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추락을 막았습니다. 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틀이 걸렸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후마르는 동상, 심한 탈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로 돌아가 사람들은 야네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야네즈는 많은 등반가들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고 모두가 후마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후마르를 비난하며 누푸체에서 잘못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후마르는 누푸체에서 돌아온 뒤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고 심리적 상처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후마르는 주로 혼자 등반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동료를 잃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 제작된 독점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희의 다른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고 콘텐츠 투표에도 참여하세요. 패트리온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슬픈 건 이게 그의 첫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후마르는 1969년 슬로베니아, 당시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건축가로 등반이 쓸모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 등반 하네스는 버려진 피아트 자동차 안전벨트였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흐마르는 유고슬라비아군에 징집돼 민족 갈등이 심했던 시기 코소보에 배치됐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에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세르비아인들과 복무하며 알바니아계를 감시했지만 목격한 잔혹한 대우는 그의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징집 기간이 끝나 집에 가고 싶었지만 군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금하고 세뇌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유고슬라비아군의 적대적인 마을의 코소보 기차역에 버렸습니다. 후마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그가 극복하는 방법은 등반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극한 스포츠를 자기 치료로 사용합니다. 아드레날린, 극도의 집중력으로 내면의 악마들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효과를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그게 후마르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동호회 회원들이 죽음의 솔로 미친 산이라 부르는 극도로 위험한 루트를 혼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취미나 열정이 아니라 치료이자 도피였습니다. 산은 그가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1999년까지 토마즈 후마르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다블람 등반으로 피올레 도르상을 받았지만 진정한 업적은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달라기리 남벽. 달라기리는 네팔에 위치한 26,000피트 높이의 산으로 그 남벽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위험한 벽 중 하나입니다. 13,000피트에 달하는 수직 절벽이며 사망률이 40%에 달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산가 중 한 명인 그는 이 루트를 2번 시도했지만 2번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해서 타다당했고 1999년 10월 후마르는 혼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도 지원도 없이 그는 9날 동안 그 벽을 올랐습니다. 한 번은 18,700피트에서 큰 바위의 다리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8째 날 25,600피트에서 치명적으로 변하는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베이스 캠프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산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후마르는 지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져온 어린아들 토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침이나 산소 부족 때문인지 후마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토미가 사진 속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며 아빠 집에 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 생명을 구할 결정을 내렸고 나는 번쩍 깨달았어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슬로베니아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최고의 등반가로 꼽히지만 정상 등정보다 휴마르의 업적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등반을 10년간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휴마르를 세대 최고 산악인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 벽에서 가장 높이 단독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휴마르는 슬로베니아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명예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해서 엽서에 토마스 휴마르, 슬로베니아만 적어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명성, 인지도, 국민 영웅의 지위까지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일년 후인 2000년 10월 휴마르의 등반 경력을 영원히 끝내버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족을 위해 집을 지었다. 어두운 저녁, 그는 완공되지 않은 계단에서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른쪽 다리가 가슴 위로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대퇴골은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왼쪽 발꿈치도 부러졌고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한쪽 또는 양쪽 다리 절단을 논의했고 결국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며 등반과 경력도 모두 끝났다고 해댔습니다. 하지만 후마르는 의사들의 진단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에 머무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를 돌아다녔고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자신의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거의 12번에 달하는 수술과 혹독한 재활 과정을 거친 후 그는 다시 걷게 되었고 거의 곧바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휴마르는 다시 엘리트 등반가로 복귀해 여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악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난가파르바트의 루팔벽입니다.
이제 낭가파르바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은 킬러 마운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르만 불이 1953년 이 산을 등반하기 전까지 31명이 숨졌습니다. 시도하다가요? 네, 맞아요. 31명입니다. 1934년 폭풍으로 독일 등반가 4명과 셰르파 6명이 사망했습니다. 1937년 눈사태로 셰르파 18명과 등반가 12명이 매몰됐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마르가 오르고자 했던 루팔벽은 15,000피트에 달하는 얼음, 바위, 눈으로 이루어진 수직벽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등반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라인홀트 메스너의 형제는 그곳에서 사망했고 메스너는 그 산을 운명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후마르는 왠지 자신감이 있었고 이번 원정에는 특별한 물건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나타사라는 점성술사를 데려왔습니다. 나타사는 슬로베니아에서 특별히 이 산의 오라를 읽고 영적으로 등반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을 알아내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후마르는 이런 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산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영적 준비를 하면 산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집은 수정, 불교 조각상, 성모 마리아 조각상, 그리고 인도 구루들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등반 전 차크라 확인을 위해 진자를 사용했으며 이는 그에게 진짜였습니다. 2005년 8월 1일 오후 3시 구름이 걷히자 나타사가 그 순간이 적절하다고 하자 후마르는 혼자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8월 3일 약 2만 1000피트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마르는 자신이 얼음 밀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곳은 눈과 얼음이 겹겹이 쌓인 지형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도 통과할 수 없거나 확실한 죽음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없이 그가 서 있던 땅이 무너져 그는 구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추락을 멈추고 작은 눈 선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시간 반 동안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약 300피트 정도 이동한 후 결국 포기했습니다. 눈이 너무 불안정했고 전체 구조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얼음 구멍에서 밤을 보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이 비좁은 얼음 구멍이 앞으로 6일 동안 그의 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8월 4일 오전 6시 46분 쿠마르의 무정이가 베이스 캠프로 잡음 섞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왼쪽으로만 가능합니다. 오후 1시 38분에 그는 다시 무전했고 낙석으로 팔과 목을 다쳤습니다. 모든 것이 젖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통을 느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슬로베니아 대사관에 메이데이 신호까지 보냈고 절박하게 어떤 도움이라도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이야기는 국제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베니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후마르가 파키스탄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의 팀은 등반에 대한 소식을 올릴 웹사이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중계가 드물었지만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웹사이트로 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마르가 갇혔다는 소식에 웹사이트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이스캠프에 있던 그의 팀은 그의 상태, 그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남은 배터리 양 등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계획은 어디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실시간 공개되고 사이트가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픽 감당을 위해 전용 서버 7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방문자가 5,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 산에 갇힌 남성 소식을 매시간 TV와 컴퓨터로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양국 대통령들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과 국제 외교의 문제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슬로베니아와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통화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육군 항공사령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구조 계획을 세우는 동안 후마르는 상상하기 힘든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5분마다 양쪽 눈사태가 천둥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습도가 95-99%로 아무것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침낭, 옷, 장비 모두 전혀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화씨 14-19도, 섭씨 17도였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후마르는 창의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는 양말을 겨드랑이 아래 넣고 입김으로 말렸습니다. 배낭이 찢어지자 후마르는 칼날 실과 이빨로 다시 꿰맸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을 늦췄고 호흡을 조절했으며 날것의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째 후마르의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자 그는 동상을 걱정하며 크림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는 우자형 눈 터널에서 머리를 안으로 하고 잠을 잤습니다. 반복적으로 덮치는 눈 사태를 팔꿈치로 밀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음식은 수프 2봉지, 치즈 5조각, 그리고 약간의 프로슈토만 남았습니다. 그는 라디오용 배터리 4개가 남았습니다. 8월 7일 그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떨렸고 그는 이 얼음 감옥에서의 5번째 밤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에 느꼈을 공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누군가가 제때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은 오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후마르가 구조 신호를 보낸 후 며칠간 기상 문제로 구조 시도가 불가능했습니다. 거센 폭풍과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지만 8월 9일이 되자 마침내 날씨가 잠시 좋아졌습니다. 군은 라마 SA-315B 헬리콥터 2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고지대 작전을 위해 설계된 프랑스산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헬리콥터조차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19,000피트에서는 간신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것만 남겨서 양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8월 9일 그들은 첫 번째 구조 시도를 했지만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후마르는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는 들었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후마르가 있는 위치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았고 구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날씨와 타이밍, 실행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8월 10일 아침 흐린 날씨와 구름이 여전히 후마르의 위치를 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라시드, 울라바이그 중령과 칼리드 아미르 라나 소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오전 5시 45분까지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산벽에 도착해 후마르가 좁은 능선에 매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비행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각도를 잡아 접근했고 후마르는 9시 방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무서워집니다. 헬리콥터에는 동력 사용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해수면에서는 전체 동력의 60, 70%로 공중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9,000피트의 희박한 공기에서는 계기가 98%를 나타냈습니다. 즉, 헬리콥터가 공중에 뜨기 위해 거의 모든 동력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힘으로는 150파운드, 즉 배낭 하나 정도의 무게밖에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는 바위에서 몇 인치 떨어져 회전했다. 만약 돌풍이 잘못 불었거나 조종사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했다면 블레이드가 산에 부딪혀 모두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이었죠. 그들은 임시로 만든 좌석이 달린 매듭진 밧줄을 후마르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밧줄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때 뭔가 잘못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혼란 중 후마르는 벽에 박아둔 아이스 스크루에서 안전 앵커를 푸는 걸 잊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들어올릴 때 앵커는 여전히 후마르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헬리콥터와 산 사이의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헬리콥터가 바위 절벽 쪽으로 크게 휘청였고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가 벽을 향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이스 캠프의 모두가 헬리콥터가 후마르를 매단차의 산에 충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스 스크루가 벽에서 빠졌고 헬리콥터는 뒤로 확 물러났습니다. 바이게 솜씨로 그들은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분 동안 토마스 후마르는 헬리콥터 아래에 매달린 채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를 베이스 캠프에 내렸을 때 의료진은 즉시 토마즈를 진찰했습니다. 그는 손과 다리에 가벼운 동상을 입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부상은 없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축하로 들끓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조종사들은 용감함을 인정받아 슬로베니아 최고의 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많은 슬로베니아인들이 후마르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당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의 말입니다. 토마스 후마르는 최고의 산악인이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기적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그렇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국제 등반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은 후마르의 구조에 대해 매우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 유명한 미국인 등반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도 무전을 치고 구조를 요청하며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길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후마르를 최첨단 알피니스트가 아니라 사기꾼에 가깝다고 여겼고 그가 현명한 결정보다 경쟁에 집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마르가 구조된 지 한 달 후 스티브 하우스와 또 다른 미국인 등반가 민스 앤더슨이 루폴 벽을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도적인 반박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량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고 웹사이트 업데이트도 없었으며 구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깔끔하고 빠른 등반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마즈 후마르의 고난이 마치 서커스처럼 보였습니다. 그 비판이 깊은 상처를 남겼고 아마 이후 일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토마즈 후마르는 극한의 위험을 계속 감수했지만 공개만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토마즈 후마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벽 중 하나인 안나푸르나 남벽을 최초로 단독 등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가 정상에서 전화를 걸 때까지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 웹사이트 업데이트, 환호 모두 없었습니다. 그는 비판에서 잘못 배웠습니다. 그는 더 안전하지 않고 단지 더 은밀하게 등반했습니다. 2005년 11월 토마스 후마르는 조용히 네팔에 도착하며 새로운 방식에 충실합니다. 그가 거기 있는 걸 거의 몰랐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위험한 루트인 랑탕레룽 남벽 등반을 시도하러 왔습니다. 그는 이 등반을 혼자 했습니다. 등반 파트너도 없었고 셰르파도 그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마르와 산만 있었습니다. 아마 랑탕레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해발이만 3,711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50위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 대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51번 등반 중 14번만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27%뿐입니다. 16명의 등반가가 그곳에서 사망했으며 이 중 13명은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후마르가 도전한 남벽은 1995년 이후 등반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후마르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남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빠르고 가볍게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캠프를 설치하고 정상에 오른 후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최고의 등반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난가 파르밧을 둘러쌌던 언론의 소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5일 후마르는 베이스 캠프를 떠나 산을 올랐습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그의 요리사 자갓 림부만이 남아 무전 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말이죠. 후마르는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11월 7일 그는 2만 피트에 도달해 능선 위에 비박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등반은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고 날씨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11월 9일 해발 2만 700피트에서 후마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이스 캠프에 자가세게 무전해 여기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징후를 읽었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어려움과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결정했습니다. 1999년 달라기리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고 돌아섰던 것처럼 그가 배운 대로 그는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산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그가 자갓에게 무전했을 때 그의 목소리엔 자갓을 얼어붙게 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허리와 갈비뼈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아마 하산 도중에 넘어졌을 겁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거나 발 디딜 곳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산의 2700피트 지점에서 그런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쿠마르는 2005년 이후로 외면해온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기적이 없었습니다. 국제적 위기도 대통령의 전화도 560만 명의 온라인 시청도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산 위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후마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를 구할 때 후마르는 난가 파르밧이나 아이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영혼이 있다고 믿은 산들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깨달았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후마르는 그 밤을 살아남았고 11월 10일 아침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자가 림부에게 마지막 무전 연락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자가 림부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마르는 송신이 끝나기 전에 겨우 몇 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갓, 이게 내 마지막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통신이 끊겼고 토마즈 후마르는 다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흘 동안 구조팀은 필사적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11월 11일 헬리콥터가 남벽을 수색했지만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빴고 시야도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셰르파 팀이 즉시 투입되어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로프를 설치하고 후마르가 있다고 말한 지점까지 거의 1600피트를 등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11월 12일과 13일에는 악천후와 폭설, 그리고 눈사태 위험 때문에 추가 구조 시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스위스 에어 체르마트, AAR 세르마트 구조팀이 구조 수색을 위해 카트만두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며 그를 살아서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1월 14일 3시간의 공중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후마르의 시신은 18,400피트 지점, 그가 말한 위치보다 2,300피트 낮고 예상보다 훨씬 왼쪽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벽면에 시신은 얼어붙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도 부러진 다리가 보였습니다. 후마르는 어떻게 그렇게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 걸까요? 그가 정말로 부러진 등과 다리를 가진 채로 4날 동안 그 산을 기어서 내려온 걸까요? 헬리콥터가 구조할 수 있는 더 낮은 고도에 도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걸까요? 그런 의지력, 그런 고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뼈가 산산조각난 차에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의 수직인 얼음벽을 고통스럽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발견된 가파른 바위 지형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평생 휠체어에 있어야 한다던 남자가 다시 걸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무전 후에 다시 치명적으로 추락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부상과 저천증으로 약해진 채 하산을 시도하다가 손을 놓쳐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고 시신은 아래 2300피트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의 옷은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장비는 멀쩡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추락했다면 모든 게 망가졌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의 카메라를 회수했을 때 휴마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사진들은 정상 쪽으로 매우 가파른 쿨루아르를 위아래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베이스 캠프를 향해 내려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어감을 알면서도 후마르는 양쪽을 바라보며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로 볼 때 그는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남아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이번에 믿었던 산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소보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그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가 산 정상에서 날아가는 걸 보고 환각에 시달리며 홀로 하산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3m나 추락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 했지만 의지로 몸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해발 19,000피트에서 6일간 갇혔다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구조로 구출됐나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을 때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산들이 실제로 자신을 편애한다고, 우주가 계속 자신을 구해줄 것이니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단력과 강박, 용기와 무모함,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과 무시하는 것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쿠마르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음을 넘겼다고 꼭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운명을 미룰 뿐이며 당신이 무적이라 믿게 할 뿐입니다. 토마즈는 코소보 이후로 유일하게 평화를 느꼈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를 찾아다닌 한 남자. 같은 수직의 세계에서 구원과 파멸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